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공유전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원소의 능력이 바로 전기음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앞쪽에 7장에서 배웠었던 전자친화도하고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전기음성도하고 전자친화도를 거의 동일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전기음성도는 공유전자예요. 공유전자. 그리고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것은 중성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유전자라는 얘기는 반드시 자신과 결합한 다른 원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원자핵의 인력 차이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전자친화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입자하고 전혀 상호작용이 없는 원자 하나만의 성질이다라고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같은 족에서는 위로 갈수록 순차적으로 전기음성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데 전자친화도의 경우는 앞쪽에 7장에서도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프를. 뭐 들쭉날쭉해요. 뭐 리튬의 경우는 전자친화도가 조금 낮은 편인, 전자친화도가 좀 높은 편인데, 베릴륨의 경우는 갑자기 플러스 값으로 오히려 음이온이 만들어지기 되게 어렵고요. 또 질소의 경우도 그렇고, 산소는 또 질소는 음이온이 잘 안 만들어지는데 산소는 또 음이온이 비교적 잘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언제나 동일시하는 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핵전하에 따른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나 약간 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HX라고 하는 어떤 화합물이 있을 때 이거의 결합 에너지를 예측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예측은 그건 별건 아니죠. 그냥 동일한 원자 무극성 공유 결합을 각각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결합의 절반을 이어서 붙이면은, 그걸 2로 나누면은, 그러면 그게 예측할 수 있는 이 결합의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측정값하고 예측되는 결합 에너지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측정값이 예측값보다 좀 커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H하고 X가 만약에 전기음성도가 같은, 한마디로 동일한 원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전혀 차이가 없이 델타 값 차이가 제로인 상황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겠지만, X가 H보다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H하고 X 사이의 전자쌍이 두 원자핵으로부터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겠지만, 이 전자쌍이 만약에 자꾸 X쪽으로 쏠려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H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X하고의 거리가 짧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 거리, 그러니까 H하고 X의 거리에서 전자가 정중앙에 있을 때보다 치우친 만큼, 요만큼 결합 길이가 짧아지게 되겠네요. 요 전자쌍이 이쪽에 있을 때 이 결합은 유지가 되겠지만 요 결합 길이만 짧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짧아진 만큼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실제로 측정한 값이 예측한 값보다 좀 더 크게 나온다면은 델타 값이 0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전자는 X 원자에 더 가깝게 존재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결합 에너지가 좀 증가하는 경향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이런 걸 보고 이제 결합의 이온성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H하고 전자쌍까지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돼서 그냥 그대로라고 볼 수 있지만, X 쪽으로 전자쌍이 가까이 놓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X라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H 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하니까 여기에는 부분적인 음전하가, 여기에는 부분적인 양전하가 발생해서 이온 결합의 성질을 조금은 가지게 된 거 아니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캐릭터를 가지게 되니까
이게 완전한 공유 결합이라기보다는 이온 결합성이 약간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전된 H와 X 사이의 인력은 더 큰 결합 강도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당기는 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합 길이는 더 짧아질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X와 H의 상대적 전기음성도 델타 값으로부터 상대적 전기음성도는 델타 값으로부터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최초로 해낸 사람이 바로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전기음성도를 상대적으로 다 측정을 해가지고 주기율표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표죠.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이 높낮이를 좀 보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 가운데 D 궤도 함수의 전자가 채워지는 요 전이금속 파트는 일단 좀 제외를 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같은 주기를 먼저 볼게요. 리튬보단 베릴륨, 베릴륨보다는 붕소, 붕소보다 탄소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같은 족 원소들도 보시면은 여기 5주기, 4주기, 6주기네요. 이건 6주기, 5주기, 4주기, 3주기, 2주기인데 주기가 감소할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쪽에서도 주기가 감소할수록 전기음성도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전기음성도가 강한 원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플로린, 이게 이제 제일 전기음성도가 높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특수한 경향성이 쫙 나타나기 때문에 뭐 앞에서 배우신 이온화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전자 친화도처럼 전자 배치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세져서 여기 F 근처에 있는 애들이 제일 전기음성도가 센 원소들이다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기음성도와 결합 유형의 사이의 관계 보시면은 결합 원자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면은 이건 완전히 공유결합이고요. 공유결합성만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에다 이온 결합이 돼가는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이온 결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다. 그럴 때는 이제 아예 이온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공유 결합이 무극성이냐, 극성이냐, 아니면 이온 결합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척도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봤고요.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 결합의 극성을 한번 다음 결합들을 나열해 봐라 그런 얘기죠. H와 H 딱 봐도 요거는 무극성이겠네요. O하고 H, Cl하고 H, S하고 H, F하고 H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전기음성도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그 주기율표 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이 중에서 가장 극성이 강한 게 요거겠네요. 1등. 그 다음으로 극성이 강한 게 여기 2등. 그 다음이 여기가 3등. 여기가 4등. 이게 아예 5등 해서 제일 무극성인 것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아예 없고요. 여기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보시다시피 이건 제로고요. 여기는 1.9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더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극성이 더 강한 결합이 되고 이게 아주 심화돼서 제대로 차이가 크게 날 때는 아예 이온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전기음성도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결합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 앞에서 쌍극자 모멘트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또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HF와 같이 양전하 중심과 음전하 중심 이렇게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자들을 갖다가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분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분자의 쌍극자 성질은 이렇게 플러스 화살표를 쓴다.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자가 치우쳐 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고요. 앞으로 분자 구조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주변에
동그랗게 해서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게 전자 밀도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전자 밀도가 높은 부분이고 파란색 쪽에 가까운 쪽이 전자 밀도가 낮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할로젠화 수소, 그러니까 HF, HCl, 그러니까 이쪽엔 할로젠 원소들만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로 쭉 나열을 해놓고 전부 H하고 결합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기음성도, 할로젠의 전기음성도가 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쭉 서열을 보고 있습니다. 1.86, 1.05, 0.82, 0.38 이런 식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그만큼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을 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암모니아의 경우 이렇게 질소가 중심 원자에 있고 주변에 수소들이 삼각뿔 형태로 다리 산바리처럼 밑에 나열되어 있는 거라서요. 질소 쪽으로 전자가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질소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질소 부분이 플러스 전하를 플러스 극 쪽으로, 그다음에 수소 부분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배열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전하 밀도를 본다면은 질소 쪽이 빨간색이고 이 수소 쪽이 약간 녹색에서 파란색 가까운 그런 상태를 띠고 있죠. 전자 밀도가 이쪽이 낮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O2의 경우는 뭐 전자 밀도만 보셔도 가운데가 전자 밀도 제일 낮은 건 맞아요. 근데 양쪽 말단으로 산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양쪽 산소 방향으로 빨간색이 양쪽으로 똑같이 동등하게 마치 탄소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구조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쌍극자 모멘트로 표시하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탄소에서부터 양쪽 산소 쪽으로 동등하게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두 힘의 합력을 계산해 보면 이거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분자의 경우 각각의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이 분자 자체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극성이 없어진다. 쌍극자 모멘트가 없는 분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좀 다른 구조를 보자라는 얘기고요.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에 각 분자에 대하여 결합의 극성 방향을 표시하고 쌍극자 모멘트를 갖는 분자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HCl, Cl2, SO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4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H2S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풀이를 보시면요. HCl은 HF랑 비슷하게 H 쪽에서 Cl 쪽으로 전자가 강하게 치우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l2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동등한 원자니까 이건 완전히 무극성 분자죠. 그래서 이거는 쌍극자 모멘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O3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결합은 이런 식으로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이 두 힘의 합력하고 나머지 힘의 합력이 결국엔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쌍극자 모멘트가 없고요. 결합의 극성이 대칭적이라서 상쇄되는 거다 그 얘기고 CH4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소가 탄소한테 전자를 빼앗기고 수소가 탄소한테 전자를 뺏기는데 이 두 힘의 합력하고요. 이 두 힘의 합력하고 이 수소가 탄소한테 전자를 뺏기고 이 수소가 탄소한테 전자를 뺏기는 두 힘의 합력이 또 역시 이 두 힘의 합력과 나머지 두 힘의 합력이 서로서로 방향이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또 역시 극성이 제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쌍극자 모멘트가 없습니다. 이건 정사면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사면체의 경우는 모든 방향이 사면체의 꼭지점에서부터 중심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들의 합력이 다 제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H2S 같은 경우는 물 분자처럼 황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치우쳐 있을 테니까 쌍극자 모멘트 방향은 이렇게 수소 이 두 힘의 합력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수소 쪽에서 황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 있을 것이다 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극성 결합이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지 않는 분자 유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CO2 분자나 SO3 분자 이런 것들은 대칭적인 분자 구조라서 그 다음에
CCl4, CH4 이런 종류들도 다 마찬가지. 아까 CH4는 탄소 쪽으로 향하는데 이 CCl4 같은 경우에는 Cl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근데 역시나 이 힘의 합력 역시도 삼연체 중심점에 대해서 전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극성이 없는 무극성, 비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자 전체의 극성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 배열과 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물의 전자 배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두 개의 비금속 원자가 반응하여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두 원자의 원자가 오비탈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는 방식으로 전자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Cl2 같은 경우에는 Cl 원자 주변에 최외각 전자만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7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Cl도 마찬가지로 7개의 최외각 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하나랑 여기 있는 하나가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Cl과 Cl 사이에 전자 쌍을 놔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Cl 한쪽으로 보더라도 8개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나머지 Cl에 대해서도 이렇게 2개의 전자를 공유하게 되니까 결국엔 원자 하나하나 각각의 원자들은 주변에 8개의 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온이 만들어지는 금속 원자의 경우는 아예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줘버려야 되죠. 그래서 NaCl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NA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 있고요. Cl은 최외각 전자가 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하려면 얘가 전자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Na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얘는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인력이 발생해서 서로 잡아당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최외각 전자를 모두 채운 8전자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요. 금속은 양이온이 되면서 역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똑같이 비활성 기체들은 전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전자 배치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양쪽 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를 가져서 이런 식의 이온 결합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죠. 이온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입니다. 이유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인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 인력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여간에서는 이게 잘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체 이온 화합물은 음이온과 양이온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배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 주변에는 전부 양전하가 삥 둘러싸게 되는 거고요. 이건 평면에만 그렸는데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 앞쪽하고 화면 뒤쪽에도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들이 서로 다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양전하를 띤 입자 주변에도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들이 다 사방을 둘러싸고 앞뒤로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배열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들과 전부 주변에 있는 모든 원자들과 최단거리에 있는 원자들이 다 인력을 작용하고 있고요. 이제 반발력을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배열, 이런 배열을 택함으로써 이온 결합성 물질들이 굉장히 강한 인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 상태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이온들이 큰 덩어리로 이렇게 존재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인력이 너무 센 입자들이라서. 그래서 기체 상태의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이온들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온들이 큰 덩어리로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플러스 전하도 마이너스 전하와 상쇄돼서 비교적 안정해지는 것이고 마이너스 전하 역시도 플러스 전하랑 상쇄되니까 이렇게 가깝게 붙어있는 입자 간 거리가 대단히 가까운 고체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이온, 양이온 간의 인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이 된 거대 집합체다. 이게 무수히 많은 음이온과 무수히 많은 양이온들이 교차 반복되는 구조로 쭉 배열되어 있는 그런 거대 고체. 그래서 요거 하나만을 뭐 분자다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칼슘과 산소로부터 이온 화합물이 형성될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칼슘은 최각전자가 2개 있는 원소고요. 산소는 최각전자가 6개인 원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여기서 2개의 전자를 뺏어 오겠죠. 그래서 칼슘은 이가 양이온이 되는 게 가장 전자 배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의 전자를 이렇게 전하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가 양이온하고 이가 음이온이 서로 인력을 작용해서 붙어 있는 고체를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화합물의 실험식은 CaO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NaCl처럼 1가 양이온하고 1가 음이온 사이의 인력 요거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가 양이온하고 2가 음이온의 인력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은 1가짜리보다는 2가짜리가 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전자가 아니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NaCl 같은 것들보다는 CaO라고 하는 이런 화합물들이 상대적으로 더 녹는 점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체는 똑같은 고체인데 NaCl보다는 CaO가 녹는 점이 훨씬 높겠지. 이런 것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입자들 사이의 인력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알루미늄하고 산소로부터 이온 결합성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알루미늄은 최각전자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짜리는 2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알루미늄은 3개나 갖고 있으니까 하나를 더 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AL은 2개가 있으면 되고 O는 3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Al2O3라고 하는 이런 식의 화합물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전자 총 6개를 내놓게 되면 여기서 전자 6개를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개의 Al과 3개의 산소가 만나서 이렇게 Al3 플러스 양이온하고 O2 마이너스 3개하고 만들어져서요. 실험식은 Al2O3가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CaO보다도 더 높은 녹는 점을 가졌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이런 결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의 이제 크기 같은 걸 이제 또 살펴볼 텐데,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일반 이온들은 뭐 1쪽의 경우는 전부 마이너스, 이건 수소니까 그렇고요. 수소의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든가 플러스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고요. Li 플러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K 플러스, Rb 플러스, CS 플러스. 이건 다 1쪽이라서 1쪽 금속들은 다 1가 양이온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2가 양이온을 만들고 있고요. 3쪽에 있는 애는 3가 양이온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6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2가 음이온, 그 다음에 7쪽에 있는 애들은 1가 음이온을 만들겠구나. 이게 전부 다 이 비활성 기체들의 전자 배치와 동등한, 다시 말해서 옥텟 규칙과 맞아 떨어지는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쭉 그 내용이 써 있는 거고요. 수소는 어쨌든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면 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다 이런 게 할 수가 없죠. 전자가 하나도 안 남게 돼요. 그래서 굳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얘는 음전을 하나 띈, 그래서 1주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는 H- 상태가 바로 헬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돼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전형적으로 비금속처럼 행동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때 이온의 크기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이온 반지름을 측정해 보고자 한다면은
이온 화합물에서 두 이온 중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양한 이유로 동일한 이온의 크기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 크기의 주 경향성을 알아보게 되면은 양이온은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잃어서 형성되므로 원래 중성 원자일 때보다는 작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 이거는 최각 전자가 하나 있죠. 전자 배치를 보시면 1s2에 2s1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전자 하나를 떼버리게 되면은 한마디로 Li 플러스가 돼버리면 이때는 1s2밖에 안 남아요. 한마디로 껍질 하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껍질이 하나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이즈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의 경우는 Cl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Cl 같은 경우에는 최각 전자가 7개 있었는데 1s2, 2s2, 2p에 6, 3s2, 3p에 5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로 전자를 하나 받아요. 그래서 Cl-가 됐다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데 맨 끝에가 3p에 6가 돼요. 그럼 이제 피오비탈이 원래 최외곽 전자들을 친다면 이건 7개였다가 8개로 된 거죠. 근데 피오비탈이 원래 최대 6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있다가 6개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피오비탈이 꽉 채워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오비탈 3개의 훈투의 유축에 따라서 전자가 하나씩 채워진 다음에 이렇게 더 채워지다가 마지막까지 다 채워진 거죠. 그러면 이 3개의 피오비탈 전체가 다 어때요? 전자 간 반발이 최대예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껍질은 그대로 있는데 껍질 내의 전자가 최대로 채워졌으니까 전자 간 반발이 최대가 돼서 기존의 Cl 원자, 중성 상태의 Cl 원자일 때보다는 사이즈가 이만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부풀어 오른 사이즈를 가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성 원자일 때보다 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들은 전자 배치 이게 그냥 반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 사이즈를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2주기보단 3주기, 3주기보단 4주기가 좀 더 큰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등전자 이온이라는 게 나옵니다.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이라는 것은 원소의 종류는 서로 다른데 원자핵 주변에 전자의 개수가 동등한 종류를 바로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그대로예요. 같은 수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온들은 전부 등전자 이온이다 그런 얘기죠. 대표적인 예로 Li 플러스 하고요. H 마이너스 하고 이 둘이 결국에는 얘도 1s2고요. 이것도 1s2란 말이에요. 전자 배치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등전자 이온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얘는 똑같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가지고 있고 얘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원자 번호가 3번이고 얘는 1번이에요. 그러면 원자 핵 속에 양전하가 얘는 플러스 3인데 얘는 플러스 1밖에 안 되죠. 그럼 똑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라 할지라도 누가 더 사이즈가 크고 작겠느냐 이런 걸 예측이 가능하겠죠. 플러스 3짜리가 당기는 힘이 훨씬 세니까 이게 훨씬 작아질 겁니다. 근데 얘는 당기는 힘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2개 채워지면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한다면 얘가 훨씬 덩치가 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핵전하가 중요한 거예요.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이때부터는 핵전하만 비교하면은 원자의 크기 비교를 상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등전자 이온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튬 양이온하고 베릴륨 이가 양이온을 비교하면은 둘 다 전자 배치는 1s2예요. 1s2. 이건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고 얘는 2개를 잃어버렸죠. 근데 사이즈를 보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도로 작아졌죠. 그 이유는 껍데기는 똑같이 1s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플러스 3의 핵전하를 갖고 있고 얘는 플러스 4의 핵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O2-하고 F- 둘을 비교하면요. 이 경우에는 얘는 2가 양이온이 됐고요. 얘는 1가 양이온이지만 전자는 똑같아요. 한마디로 1s2에 2s2에 2p에 6고요. 얘도 1s2, 2s2, 2p에 6란 얘기예요. 근데 얘는 플러스 8의
핵전하를 가지고 있고 얘는 플러스 9의 핵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작아진다. 사이즈는 이쪽에서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경우에도 다른 주기에 있는 원소들도 다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더 줄어들고 있죠. 핵전하가 커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자, 경향성이 다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전자 이온들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방법들 요걸 소개해 드렸고요.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온의 상대적 크기 해놓고요. 셀레늄 이가양이온, 브롬 음이온, 그 다음에 셀레늄 이가 음이온이죠. 그 다음에 루비듐 양이온, 스트론튬 이가 양이온의 크기 감소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전자 배치를 보시게 되면요. 얘네들은 두 개가 다 4주기 원소들이고요. 여기에 루비듐하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5주기 원소예요. 하지만 전자 배치는 다 동등합니다. 말 그대로 셀레늄의 전자 배치가 원래 1s2, 2s2, 2ps6, 3s2, 3ps6, 4s2, 3d의 10, 그 다음에 4p의 4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전자 두 개를 받았으니까 여기가 6가 된 거예요. Br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자 배치. Br 여기에서 이가 음이온이고요. 이건 마이너스가 더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고요. 루비듐 역시도 루비듐 1가 양이온은 이제 원래는 여기 다음에 6s1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거라서 다 똑같고요. 스트론튬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톤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등전자 이온 이렇게 되는데 이 Br 바로 옆에가 크립톤이에요. 근데 크립톤이 바로 이런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전자는 다 똑같은데 여기가 원자 번호 얘가 34번, 얘가 35번, 얘가 37번, 얘가 38번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핵 속의 핵전하가 점점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뭐 그럼 뻔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셀레늄이 제일 크고 점점 줄어들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까지가 이제 이온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등전자 이온의 상대적 크기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